대통령실 추가 네.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초대 내각 조각을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빠르게 국정을 좀 전환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인선에 대해서 일단은 딱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깔 게 없다. 깔 게 없다. 네. 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더더기가 없다. 실용이다. 이 두 분이서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거의 보신 겁니까?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저는 애초에 이제 기재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그 자리 두 개와 사람 김태년과 윤호중이 뭘 맡을 거냐 그것만 봤어요. 네. 예. 그랬는데 완전히 엇갈려서 나와서 야, 제 얘기를 허를 찔렀다? 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들었을 거예요. 얘기해도 돼요? 네.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 김태년 의원을 시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 되도 않은 소리입니다. 기재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으로는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재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뭘 알아야 하고 기재부에서 장관 정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커리어를 갖고 있어야 그 이제 기재부 구성원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죠. 따를 거냐 이 리더십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도 예를 들어 김민석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김태년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성남에 계신 분. 근데 이분이 기재위원장 했다는 이유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 본인이 그 주장했겠죠. 뭐 제가 모릅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분 아니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외통위원장 했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재명 정부 실력 나온다는데 역시나 그렇게 안 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는 최상목 장관하고는 좀 다르지만 추경호 장관하고 경력이 똑같은 사람을 올렸어요. 예산실장하고 아니구나 김동연 그렇게 쭉 올라온 분을 차관도 하고 그대로 국무조정실장 이런 거좀 겹치죠. 추경호 뭐 이런 분하고 그래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호중 86 운동권에서 가장 강경하다는 40년 전에 그분이 이제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왔다면 굉장히 저희 당은 좀 각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 만약 법무부 장관 왔으면 위원장당 심판 제소 누가 하죠? 법무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의도를 읽힐 수 있어서 처음부터 세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딴 자리로 가고 다른 분이 정성호 의원이라는 분이 오셨으니까 뭐 어떻게 제가 할 말이 없는 저는 그 논리입니다. 네. 뭐 대놓고 세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고 군더더기가 없다고 보셨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1차 인선, 2차 인선 이게 돼 있는데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죠. 이 문체부 장관이랑 지금 국토부 장관 두 성만 빼놓고는 거의 다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1차 인선이나 추가로 2차 인선을 보면 이게 정치인, 기업인, 그다음에 지난 정부의 어떤 강료들까지 골고루 포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시켰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사실상 이제 뭐 그 법사위와 기재위 부분에 있어서 윤희숙 대변인의 염려도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강공 드라이브로 가는 새 정부의 출발이냐라는 점에 있었을 때는 개혁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 그리고 좀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고 정책 기조가 확실합니다. 기업인들로 포진된 보면 1차 인선에서도 AI 전문가들의 기업인들을 포진시켰고요. 이번에 2차 산자부 장관 자체도 에너지 관련된 물론 이제 그 공무원 출신이긴 하나 두산 에너지 모빌리티 쪽에 대표를 가지고 앉혀놓음으로써 이 새로운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의 방향성을 확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정책을 하겠다. 에너지 정책을 하겠다. 검찰 개혁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은 정은경 그 전 질병관리청장을 한 것도 복지 분야에 있어서 의료 개혁에 조금 더의 갈등 국면을 봉합하고 의료 개혁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의 인선이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서 일하자. 라고 앉혔으니 뭐 군더더기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용 인선이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셨는데 8명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8명의 민주당 이제 의원들. 많다고 지금 17명 임명했는데 8명이니까 거의 반이잖아요. 네. 40% 확실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각제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가능한 거고 그렇게 네. 되면은 이 다 이제 지역구 의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지역구 의원들은 의정 활동 관련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의원이지만 장관을 우선으로 할 테니 그냥 보좌관이나 와 있고 하니까 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죠 충분히. 근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입각을 하게 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뭐 저쪽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예.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곳곳에 넣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역 의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선수가 네. 오래된 예를 들어 통일부 정동영 20년 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성호 사법연수원 때부터 친구면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한 40년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무부에 딱 넣어서 검찰개혁. 윤호중 마찬가지. 검찰개혁에 속해 있죠. 경찰국 폐지, 중수청 신설 뭐 이런 거 하려면 계속 얘기했던 사람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현역 의원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을 않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정부나 기타 이전에 보수 정부에서 아예 그런 현역 의원 입각을 안 했느냐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잘 빠졌다 이렇게. 근데 결론은 아마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로우키잖아요. 법안도 세게 안 밀어붙이고 예를 들어 본인 재판 관련한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결론은 지방선거까지 보는 거예요. 지방선거까지 이겨야 지금 국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했는데 지방 권력은 광역만 봐도 또 기초나 이쪽 봐도 민주당이 밀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할 거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예. 그렇죠. 그 지금 당장 세게 밀어붙여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1년 끌겠다 이거죠. 예. 이 분위기를. 예. 판단을 하고 내린 인선이 아닌가 싶은데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민정수석 비서관 이 두 분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그리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의원 이 두 분들은 거의 그 뭐 그래도 온건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에서는 그래도 완전한 자기 사람 친명 완전히 자기 사람을 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성호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자기 사람? 근데 이분도 나름 소신이 있잖아요. 쓴소리도 많이 했고 정성호 의원이. 네네네.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실세는 정성호 의원 아니라고 말 안 먹힌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겉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구냐. 뭐 민주당 주변에 보면 모 의원은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나다. 내가 이재명의 베스트 프렌드다 이러고 다니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에 비하면 이분은 진짜 찐친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한 번도 그걸 내세운 적이 없으니까. 네.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비대위원장을 요 분이 아마 그때 했었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고 할 때 그 대선 지고 나서 그럴 때 송영길 보면 대표 물러나고 물러나고 바로, 나서 했나요? 예. 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분이 맡았으니까 원내대표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뭐 찐명 그런 걸 가릴 거 없이 중량감 그리고 그동안 해왔었던 의정 활동 20년 가까운 의정 활동 중에 보여줬던 거 이런 것을 다 두루 높이 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네. 봐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언론의 평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꽤 잘 된 인선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눈여겨 본 것은 협치나 타협을 위한 이제 인선인데 그렇다면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두 분도 사실은 조금 양보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그 뽑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비판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과 이제 정부를 분리하는 그런 행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당은 당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이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을 하게 될 때는
이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격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그 악역을 자처하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이분이 공약으로 이걸 내걸었어요. 법사위원장 절대 안 준다고.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세게 발언하면서 전면에 나서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호흡이 아주 잘 맞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이게 뭐 협치 타협 얘기를 해요. 법사위 뭐 예결위 가지고. 그건 입법부의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이제 타성에 잘못된 타성이죠. 국민의힘이 자꾸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모든 당무를 용산에서 했잖아요. 저는 노골적으로 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뭐 김기현 전 대표 할 때 연판장 사건부터 체리 따봉으로 이준석 쳐내고 그냥 뭐 공천 개입부터 해서 당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당무의 모든 것들이 용산에서 결정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행정은 행정의 일이 있고 입법은 입법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대통령이 아직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입법부의 일은 입법부에서 사는 거고 법사위든 예결이든 그거는 김병기 원내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 둘이서 합의를 해서 뭐가 되든 간에 결론을 내는 것이지 이게 협치 부분들을 대통령이 강조했다 해서 입법부에서까지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좀 그런 일률적인 방식은 옛날 방식이다. 그리고 좀 말씀드립니다. 뭐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워낙 그 큰 여당이다 보니까 법사위원장만큼은 그래도 야당에서 좀 맡았던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이제 논리가 있잖아요. 지난번 이제 작년에 이제 총선 왕창 이기고 난 다음에 논리가 그냥 싹 가져가기 뭐하니까 야당이 행정부 견제하려면 법사위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이래서 가져가고 운영위까지 가져갔어요.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 원래 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2년짜리인데 왜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바꾸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절대 그럴 일 없다 뭐 코웃음축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논리가 양쪽에 쓰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작년 4월 5월 뭐 이럴 때 계엄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빨리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이게 우선 아닌가요? 만약 이거를 이제 배격을 하려면 논리를 들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코웃음 치고 뭐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거의 뭐 조롱을 했지 예, 않습니까? 뭐 그분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은 행복하죠 민주당이. 네. 시간은 또 간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뭔가 체질이 바뀌어야 협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현상을 얘기하는 게 그 국민의힘의 한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했던데 내란 옹호한 사람들로 그 지도부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대치기를 늘 당해요. 내란이나 옹호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 반성하지도 않고 뭘 요구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성이 돼서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을 상황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국힘에서는 내란은 어쨌든 지금 내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계엄, 탄핵, 내란 요 세 가지 용어는 다른 용어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내란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란에 옹호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표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개헌 관련한 상황 모두를 내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물을 그랬죠. 탁 쳐가지고 뭐만 해도 내란 동조, 뭐만 해도 내란 옹호 이렇게 했던 민주당이 지난 6개월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어요. 네. 특검 이름도 이제 뭐 내란 특검이 되는데 저는 개헌 관련한 특검이라고 시간 좀 있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개헌 관련한 그렇죠, 특검이 맞는 그렇죠. 거지. 이게 다 내란이 되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면 다 내란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의미를.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그게 그러니까 프레임을 굉장히 잘 쓴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표현의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한 40년 전에 돌 들고 그런 거 많이 하시던 분들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 그 내란 하면은 세뇌가 돼서 계속 갈 거라고 보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최소 40%는 되기 때문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특검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게 되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대치가 되는 것도 그것도 민주당이 책임질 일이에요. 사실상 여야 간에 서로 주장할 수 있죠. 네. 계엄이다. 이건 불법 계엄이고 온당치 않은 계엄이다라고 국민의힘하고 내란 아니다라고 하고 민주당은 내란이라고 하는데 심판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역풍을 불어서 민주당을 채찍질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저는 보고 사실 관저 앞에서 4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 그 체포영장 안 된다. 탄핵을 반대하고 그랬던 분들이 고스란히 지금도 계속해서 당에서 주류로 있는데 국민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하지 마. 그래도 국민님이 졌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모질지 않아? 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태생적인 좀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전투력을 많이 잃었죠 국힘에서. 뭐 일단은 반성을 안 해서 그렇죠. 그분들이. 근데 사실 옹호라는 말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옹호인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거나 어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러면 그게 옹호가 되고 그것조차 비난받고 혹은 그걸 넘어서서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될 일인가? 뭐 이런 판단 기준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 당연히 애매하죠. 예. 애매하고 다만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뭐 44명의 현역 의원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렇죠. 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모여서 뭔가 그 집행 저지에 가담을 하고 뭐 일부 뭐 무슨 정광훈 목사 집회에도 가고 이런 거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맞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했던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을 선명하게 냈던가 그걸 냈다면 지금 와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할 근거가 생기는데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무자르듯이 정리한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 행위에 가담했던 분이 우리는 혁신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을 때는 저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채널 돌리고 싶어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한 달입니다. 이제 네. 정권이 바뀐 지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쳐 나갈 수 있고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저번 주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물론 네, 스스로 힘드시겠죠. 반성이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반성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저 당원이고 대변을 오래 했으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을 좀 도와주는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국민의힘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내일만 돼도요. 제가 볼 땐 딱 부끄러운 임명장 하나가 나올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임명하는 임명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리 상황이 지금 급박하고 딱히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뭐 겸임을 한다 하더라도 뭐 뭔지 아실 거예요.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을 지금 겸임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말로는 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그냥 좀 편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네. 저희 당 앞줄에 의총할 때 앞줄 한 2줄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앉아 있는 분들이 뒤로 가면 됩니다. 그분들만 뒤로 가면 돼요. 자리도 많아요. 우리 의석수 적어가지고 막 텅텅 비어 거기가. 뒤로 가시고 그 앞에 쩍벌하지 마시고 뒤에 계시거나 중간에 조용히 계시던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이 앞에 나가서 뭘 바꾸도록 해줘야지 계속 거기 앉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이건 계엄을 해도 탄핵을 당해도 대선을 300만 표 가까이 지고 해도 책임진 사람이 딱 2명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이른바 쌍권. 그거 외엔 바뀐 게 없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입장을 여기서 2시엔 김광이라서 얘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댓글에서 엄청 바뀌어야 욕 된다. 먹겠죠. 댓글에 저 사람 왜 나오냐 하겠지만 공감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공감합니다라고 돼요. 하시네요. 예. 저보고 계속 뭐라고 공격하신 건 좋은데 누구 때문에 당이 망쳤다. 누구 아니었으면 탄핵 안 됐다 하시는데 누구가 개헌을 안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하루 남았으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윤희석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뭐라고요? 현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이거. 근데 하실 이게 마음은 있으십니까? 이게 참 그 기현상인 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추천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고 네.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면 그냥 뭐 올인원이네요. 그렇죠. 다 그냥 한꺼번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 당대표까지 그냥 한 방에 다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 메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국힘이 어떤 정말 이거는 혁신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내신 분도 계셨었는데 일단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쵸. 거죠. 일은 사람이 하는 중심이다. 거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국힘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계속 인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재밌는 이제 대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웅이다 해서 코로나 시절에 그때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또 재밌는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관련 주식 그때 왜 마스크가 한창 좀 문제였잖아요. 네. 수급이 안 돼서 그때 마스크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예. 남편께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출근길에 어떤 해명을 하셨냐면은 그 잘못된 내용이 많다. 내가 청문회 때 이것에 대해 밝히겠다. 떠오르는 거죠. 김민석 우리 후보자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청문회 때 똑같이 밝히겠다. 이제 김민석식 청문회가 또다시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있다는 건지 혹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단 그 얘기를? 김민석 후보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김민석 후보자는 아예 자료를 안 냈잖아요. 네네네. 뭐 배추농사도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도 없고 아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원이 조금 그래도 현실 세계가 조금 비슷한. 왜냐하면 주식이니까 기록은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해명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이 코로나 관련한 기업이 아니다.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기업에 투자한 시점이 코로나 이전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돈을 못 벌었다.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뭐 시점이나 뭐 투자 규모나 회사의 성격을 정확히 좀 모르는 상태니까 그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설마 마스크를 안 대라고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투자를 했는데 그 네. 시기에 예. 뭔가 기대를 갖고 하긴 했어요. 근데 돈을 그렇게 이제 많이 벌지는 못했다. 그 세 이런 번째 건 경우에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네. 예. 이런 경우는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의도가 있었지. 예. 그러니까 이건 또 뭐 이럴 수는 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배우자가 한 거다. 그렇겠죠. 제가 어떻게 배우자의 일탈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배우자랑 뭐 이혼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그래도 진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이 정도 얘기했으면 갑자기 돌변해서 막 정치인들처럼 이 얘기하면 저리 빠지고 저 얘기하면 동무서답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번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국힘에서 배추 포기가 등장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못 사진을 보셨어요? 봤어요. 네, 사진을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국회 국민 청문회를 열었죠. 이제 거기서 배추 포기를 많이 쌓아두시고 이제 뭔가 비판을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예. 그냥 한마디만 살짝 할 테니까 많이 얘기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아니, 포기입니다. 오래 하셔도 돼요. 포기라고요. 포기. 배추세는 포기. 기버. 예, 기버 포기. 스스로들 정치의 행위에 대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상징물을 갖다 놓고 세게 이제 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차원의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럴 거면 김민석 의원의 뭐 사진이라든지 해서 실물 등신대를 갖다 놓든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시던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이런 게 배추만 싸 그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야죠. 김민석이 정말 배추 농사를 누구에게 지시해서 누군가 하고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게 알고 봤더니 배추가 아니더라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기사가 좀 더 날 텐데. 배추 안에다 황금 배추 싸놓고 아니, 배추 안에다 황금알을 넣어놓든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게을러요, 내가 보니까. 오늘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지없이 또 비판을 받으시는데 그 비판을 위한 자리는 맞았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아니 배추라도 좀 하나 놔두고 비주얼 청문회를 만들었으면 네. 그때 했었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비주얼 청문회. 네. 조금 비주얼적으로 거리를 줘야 이게 더 뇌리에 좀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배추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그런 의혹을 남겼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국민 청문회였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 부동산 문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7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40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문제는 이 대출 시점이죠. 지금 대출 규제 6억 원 아예 6억 원으로 제한을 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표 직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배경훈 보십니까? 장관이죠. 그 과기부 장관. 예, 맞습니다. 예. 네네네. 다른 게 더 있어요. 그분. 조현은 증여세고. 조현은 많아요. 맞습니다. 조현은 많아요. 횡재했다고 막 그런. 배경은 과기부 장관 예. 후보자 부동산 뭐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뭐 3월에 했는데 내가 6억 이거 한지 어떻게 알았냐 뭐 이 얘기겠죠. 예. 전격적으로 6억 했으니까. 3월에 예, 했으니까 3월에 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명도 안 됐었고 대선도 없었고 없었으니까. 예, 뭐 그냥 시점상 너무 가까우니까 혹시 뭐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한번 보죠. 석 그 달 전에 시점이나 우리가 뭐.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이거는 그 말이 합리적인 게 이 부동산 정책 주담대 6억 제안은요 정말 어떤 드리블도 없이 바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전에 시장에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주말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점상 전혀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언제 나왔냐, 이게 누구의 정책이냐. 뭐 대통령실에서 알지 못했다고 했다가 뭐 이런 조금 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배경은 이 사람한테 3월달에 알았으니까 이거는 무리가 있잖아요.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우스워지잖아요. 제가 이게 자해하는 것 같아도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봐도 이거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딴소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몰랐다고 태명한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는 대변인의 문제라 같아요. 아, 저는 예, 대변인이 대변을 잘못한 느낌입니다. 충분한 대통령실의 정보 자체에서 없이. 몰랐다기보다는 그분한테 이제 과부하가 걸리니까 아니면 그분이 굉장히 가볍게 진짜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몰랐으면 그냥 몰랐다고 그러는데 자꾸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차후에 이제 얘기를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와 얘기를 해서 진행된 사안이다라는 건데 일단 내부적으로 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은 분명히 대변인이 그런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금 스케일이 아쉬운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거기에서 결정을 내버렸잖아요. 네. 이건 대통령실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지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대통령실 그 무관하면 어디 부처에서 했단 소리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한 수 배웠겠죠. 뭐. 엄청난 이건 규제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 규제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고 얼마짜리 아파서 이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진짜 잘해야 된다. 그렇죠. 대변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대변인 오래 하신 윤일수 대변인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별로 그분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대놓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해야죠. 아니 되게 세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러면 이게
반응을 좀 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고 아니면 뭐 우리의 의견이 아니다 뭐 요렇게 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진 않죠. 그게 저 강유정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루 반 시간 한 서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확인해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3시간 동안 시장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럼. 네, 오늘 두 분이 유독 그 합이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견 옛날이래요. 일치가 꽤나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두 분 다 합리적인 분이시라. 자, 사상 최초로 정치인 국세청장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 평생 국세청 있던 사람이에요. 음. 국세청 그래서- 차장까지 했고. 국세맨이에요. 음. 국세맨. 근데 지금 비례의원 1년 했다고 정치인 출신 사상 최초 국세청 이러면 옛날에 50대 이런 막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안무혁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은 군인하다가 막 국세청장하다가 국정원장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전문가로 비례로 영입이 돼서 민주당에서 1년 활동하다 이제 정권에 국세청에 간 거예요. 네. 그러면 국세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개인으로 본다면 국회도 경험했고 차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네.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국세행정을 그냥 일반적인 국세청장보다 세게 할 거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비슷한 사람 세게 할 거다. 국세청도 검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동기들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세청도 나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국세청도 입직 경로가 막 다르잖아요. 행시도 있고 네, 네. 뭐 세무대학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분석 기사가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냥 이게 뭐 4대 사정기관이랑 이렇게 나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죠.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근데 지적을 할 수 있다면 비례의원 자체도 이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구세청장에 1년만 하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이제 임광현 이 국세청장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비판받을 대목이나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국세청장 차장까지 했고 국세맨이에요. 오랫동안 여기서 했고 솔직히 국세청에서 근무하면 제일 꿈이 뭐겠어요? 국회의원보다 국세청장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청장을 못해서 차장하다가 이제 입직 경로를 다르게 해서 이제 비례의원이 되긴 했으나 둘 중에 뭐 할래 그러면 저 같아도 평생을 내가 몸바쳐온 국세청에 장이 한번 돼보는 게 내 인생의 꿈이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4대 기관에 아니 다른 사람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차장까지 해서 딱 청장 목전에 있는 사람을 임명한 거는 그렇게 무리한 임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자, 그럼 다음 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단독 기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과 2024년에 전국 5개 업체에서 일한 대가로 최대 8천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재밌는 대목이 삼계탕집 영업실장도 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권오 후보자 이제 배우자가 삼계탕 식당을 뭐 크게 하시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 영업실장이다. 그게 좀 많이 퍼졌어요 그 얘기가. 근데 네. 이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에서 막 동일한 기간에 소득을 많이 올렸다. 해서 도대체 언제 어디서 일을 하고 겹치지 않냐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공격할 만한 거리가 되죠. 드디어 나왔는데 씁쓸한 것은 이분이 저희 당에서 삼선 의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싶어요. 그러게 이단의 고의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이분이. 이거 권오을 본부 장관이 저는 사실상 뭐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삼선을 했다고 해서 이 비판을 무조건 받는 게 적절하냐? 저는 좀 방어를 하자면 정치인들이요 생각보다요 배치 떨어지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뭐 재산이 막 넉넉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생계형 정치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배치가 떨어지고 나면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네임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문이라는 역할로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도움들을 받죠. 근데 그 자체가 불법적이진 않아요. 자문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일정한 그 사람의 업력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비난의 대상으로 봐야 되냐. 자문하는 기관이 한 번 더 5개, 6개 있어서 200, 300씩 받든 한 군데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아. 그다음에 본인 와이프가 삼계탕 집을 하면 거기서 영업실장하고 정당하게 여기저기 인맥을 활용해서 손님 끌어오면 돈 주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결국엔 법무부 장관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는 선배가 배지 하시다가 한 4년간 쉬면서 형수님이 족발집을 하셨는데 거기서 족발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월급 받고 용돈 받고 하면서 버티셨는데 그리고 다시 당선됐는데 하여튼 아. 그러게 정치인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정치 준비할 때는 힘들게 산다. 예, 그런 점들을 좀 대변하고 싶습니다. 야, 여기서 지금 미니 청문회처럼 다 한 번씩 얘기를 해봤는데 크게 아직까지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권오을 장관은 이제 그 부분 많이 얘기할 거고 왜 한나라당에서 삼선하다가 갔냐 안동이라고 뭐 그런 거냐 고향 같아서 뭐 이런 얘기 나올 게 뻔하고 제가 볼 때는 임광현 국세청장 관련해서는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와 뭐 토론회 네, 뭐 네, 하냐 네. 마냐 할 때 이분이 이제 금투세 이제 반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정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딱히 없네요. 그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을 두고 후보자 지명을 두고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끼리 붙냐 여론 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이 참담하고 치욕스럽다. 센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본인이 17년도 대선 때 예. 두루킹 공작 때문에 당선 안 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뼈에 사무칠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서용주 소장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과자 프레임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책임을 지고 나오면은 정치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은 비난의 대상일 수 있으나 그러면 전과 있었던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번 이상 됐던 뭐 이명박 대통령도 있고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 책임들을 지면서 쭉 걸어오고 본인의 관리를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게 한계예요. 말하는 것도 로브 보고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얘가 좀 더 고상하고 품격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김경수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는 복역을 다 했고 사면 복권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정치를 못 합니까? 법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은 지방행정에 대해서 5대 메가시티, 3대 특별광역 이 부분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끌어냈고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임자를 안 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한 대로 안철수 의원이 사적 감정, 지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은 안 된다 하는데 별로 그렇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타격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자, 다음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 유임된 분이 계십니다. 유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약처장에 이제 오유경 처장께서 또 똑같이 임명이 되셨죠.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이게 좋다고 보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이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분 상황이 생각이 안 나요. 농림부 장관처럼 송미령 장관처럼 뭐 완전히 입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비판 소지가 많을 텐데 네. 그런 게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식약처장이라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유임을 시켰다면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거 외에 딱히 또 비판 소지가 없네요.
큰일 났네 이거. 이분은 비판해야 되는데. 약사기도 하고 그 약사 업계에서도 꽤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도 식약처가 큰 무리수 없이 잡음 없이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유임을 시키는 거 이게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바잖아요. 1기 때도 송병헌 장관 물론 이제 그 농망법, 희망법으로 조금은 면을 구기긴 했으나 그 나머지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조금 흠이 있더라도 그 능력 발휘해 보쇼라고 한번 앉혀놓은 것 같고요. 식약처장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굳이 유임하는 게 죄입니까? 그 공직이라는 게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보수 없이 일한 다음에 같이 일합시다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 1기 내각을 구성하고 있지만 저는 한 텀이 끝나고 2기 내각이 되면 더 놀라운 인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각에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기부터 좀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1기 때는요. 회복의 시간이라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1년은 회복과 정상을 위해서 숨가쁘게 가고 그게 어느 정도 특검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이제 지방선거 끝난 이후면 2기 내각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 그냥 민주당 정부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그거를 손살에 치면 그것도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가봐야지. 뭐 법무부 장관이나 뭐 행안부 그렇죠. 장관 그 정도는. 그런데 오면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올 수도 있습니다. 오희경 식약처장 유임한 거는 윤 대통령이 인사 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 지켜보겠습니다. 그 여론의 지금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청문회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